오늘부터 뉴욕시의 아동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본격 시행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얼리 차일드 초등학교가 학부모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중 75%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코모 전 뉴욕 주지사가 그의 코로나19 비망록의 수익금 500만 달러까지 환수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0대 한인 남성이 14명을 살인 첨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헤이티 북부에서 휘발유를 운반하던 트럭이 전복되어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드블라즈 뉴욕 시장의 또 다른 백신 의무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5세 이상의 아동들도 실내 공공장소 입장을 위해 최소 1회 백신을 접종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어린이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따라 바로 오늘부터 뉴욕시의 5세부터 11세의 아동들은 실내 공공장소 입장 시 최소 1회의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조치는 실내 식당, 공연장, 영화관, 경기장, 학교 등 모든 실내 장소에 적용됩니다. 시민들은 이번 어린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해 지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Part of the reason we chose to come to New York is because of those vaccination requirements. 하지만 해당 조치가 이번 연말 뉴욕의 관광산업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 발표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실내 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이 어제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제 뉴욕주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실내 사업장에서는 모든 직원들과 고객들이 항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브루스 블레이크맨 차기 나소 카운티 행정관은 내년 자신의 임기가 시작되면 나소 카운티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We also have to use common sense. We have to look at collateral damage, and we have to listen to business owners. And basically, by and large, my decision has been very popular with business owners. 한편 지난 6일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아동 백신 의무화 정책과 함께 27일부로 민간 기업의 직원들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기업 대상으로 백신을 의무화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발표에는 27일부로 12세 이상일 경우 실내 장소 입장 시 2회까지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얼리 차일드 초등학교가 타운 내 학부모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1일부터 팰리세이드 파크의 학부모와 주민들이 타운 내의 얼리 차일드후드 초등학교를 상대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제보에 따르면 11월 9일 팰리세이드 파크 얼리 차일드후드에 재학 중인 5세 한인 여아가 수업 중 교실에서 실수로 소변을 보게 됐는데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의 무성의가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날 학교의 널싱 오피스 교사와 보조교사 등은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해당 학생에게 얇은 원피스 형태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속옷은 입히지 않은 채 하교시켰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는 학교 측은 소변 실수를 한 아이가 입을 속옷이 없는데 하교할 때까지 부모에게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학교 측에 항의했으나 학교 측은 한 달이 지나서야 아이에게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 자료만을 제공해 왔을 뿐 그 외에 어떤 해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사와의 통화에서 해당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로부터 이 일을 그만 멈추라는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너무나 힘든 싸움을 한 달 넘게 하고 있다며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본사의 질의에 자신들은 해줄 말이 없다면서 학교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학교 측 변호사 로날드 로치 씨는 아이를 학교에 맡길 때 여벌의 옷을 준비하라는 것에 대해
교직원들은 사전에 안내를 한다며 그런 인폼이 혹여 없었더라도 속옷과 여벌의 옷을 준비하는 건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학부모들이 학교로부터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아이가 옷을 갈아입을 무렵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고 아이들을 급히 밖으로 대피시켜야 했으므로 전화 연락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 변호사에 따르면 화재 경보가 울린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옷 중 유일하게 커버가 될 수 있는 옷이 얇은 원피스뿐이었으며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의 속옷을 입힐 수는 없었다는 것, 한국어를 구사하는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팰리세이즈 파크의 다수 학부모들에 따르면 얼리 차일드 후드에서 이 같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지난 11월 11일 ECC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5세 남학생이 수업 도중 감기 증상이 심해져 설사를 했고 속옷 없이 반바지로만 갈아입혀진 채 부모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인계되어 추운 날씨 속에 집으로 걸어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학생의 가족들과 팰리세이즈 파크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을 대하는 교직원들과 학교 측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학교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온라인 서명 운동에 대한 공청회는 16일 팰리세이즈 파크 ECC에서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중 75%가 65세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고령층의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즈는 CDC의 통계를 인용해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사망자가 약 80만 명이며 이 중 4분의 3에 달하는 59만 89명이 65세 이상인 고령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인 미국인 87%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접종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2월 8일 기준 65세에서 74세의 노인 중 17만 8천여 명이, 75세에서 84세의 경우는 20만 3천여 명이, 85세 이상은 2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때 60% 이하를 기록하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 10월부터 증가세에 들어서면서 결국 지난 4일 70%를 돌파한 것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미국인 100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반면 65세 미만의 미국인의 경우 약 1,400명 중 1명만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한 최근 11주 이내에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 발생했다며 사망자 수가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5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증가할 때까지는 114일이 소요된 반면 6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증가될 때까지는 10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성희롱 스캔들로 물러난 앤드루 코모 전 뉴욕 주지사가 이번에는 그의 코로나19 비망록 수익금 500만 달러까지 환수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입니다. 오늘 C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공직윤리합동위원회는 쿠오모 전 주지사의 코로나19 비망록, 미국의 위기에 수익금 전액을 30일 이내로 반환할 것을 명령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이로 가결했습니다. 수익금은 무려 510만 달러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해당 비망록 미국의 위기를 제작할 당시 뉴욕주 공무원 인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공직윤리합동위원회로부터 출판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성희롱 스캔들과 함께 해당 책의 집필과 출판 과정에서 주정부 인력을 동원하여 사적인 수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뉴욕 주지사 자리에서 자진 사임했습니다. 이에 쿠오모 전 주지사 측은 일부 주정부 인력이 편집을 도왔으나 이는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였다고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뉴욕주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그의 대부분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오며 혐의가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쿠오모 전 주지사가 이미 책 수익금 일부를 기부했기 때문에 환수 조치가 복잡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책 판매 수익 중 약 50만 달러를 자선재단에 기부했으며 자신의 자녀의 명의로 된 신탁에 추가로 100만 달러를 맡겼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윤리위의 명령에 대해 쿠오모 전 주지사의 맥가이어 변호사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사실이 아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근거한 조치이다 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 명령의 집행을 최종적으로 추진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지난 2019년 인디애나주의 한 여름 캠프에서 13세 여학생을 칼로 수차례 찔러 체포됐던 고동욱 씨를 기억하십니까? 고 씨는 올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14명을 죽여달라고 살인 청부를 의뢰한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 거주하는 19세 한인 고동욱 씨는 과거 구치소 동료에게 14명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과거 고동욱 씨는 17살이던 2019년 7월 인디애나 음대의 바이올린 캠프에서 혼자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던 13세 여학생을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학생의 목을 조르고 휴대용 칼로 여러 차례 찌르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한 교직원이 현장에 달려오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팔과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은 수차례 연기되었으나 결국 지난달 그는 멀로 카운티 법원에서 가택연금 8년과 보호관찰 2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형 선고를 받는데 일조한 피해자 가족들, 증인, 검사, 언론사, 기자를 포함한 14명에 대해 앙심을 품고 청부살해 명단에 올리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또한 고 씨는 과거 구치소에 같이 구금되었던 동료를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착각하고 그에게 명단과 주소를 주며 이들을 고문하고 살해하면 2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치소 동료는 해당 내용을 녹음하여 경찰 측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 씨에게 그의 삼촌이 청부살인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며 고 씨와 삼촌의 통화를 주선하였으나 실제로 고 씨가 연락한 사람은 그의 삼촌이 아닌 형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 씨는 자신의 전화 상대가 형사라는 사실은 까마득히 모른 채 반드시 피해자의 부친부터 순서대로 살해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명단에 오른 14명 각각에 대한 자세한 살해 방법과 고문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그는 즉시 청부살인죄 혐의로 기소되어 체포되었으며 최대 8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헤이티 북부에서 휘발유를 운반하던 트럭이 전복돼 폭발하면서 1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최소 60명이 사망했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현지 시간 13일 밤 IT 북부 카프 아이시행 동쪽 도로에서 연료를 실은 트럭이 오토바이 택시를 피하려고 급히 방향을 틀다 균형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염은 하늘로 100피트 이상 높이 치솟을 정도로 컸으며 도시의 한 거리를 에워쌀 정도로 넓은 면적을 태웠습니다. 넘어진 트럭이 연료와 함께 폭발하면서 현장 인근의 주택 20채에도 불이 붙었고 상점과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 자동차들 등도 불에 탔습니다. 정확한 사상자 규모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오늘 오후 1시 기준 현지 언론들은 사망자를 최소 60명, 부상자를 최소 100명으로 집계해 보도했습니다. 잔해 속 추가 희생자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패트릭 알모노 카프 아이시행 부시장은 현장에서 10여 명이 산채로 불에 타는 것을 봤다며 신원을 파악하기도 불가능하다고 끔찍했던 현장을 묘사했습니다. 인근 주택에 있던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트럭이 전복된 뒤 100여 명가량의 행인들이 트럭에서 흘러나오는 휘발유를 가져가려고 몰려든 순간 폭발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커졌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도시 대부분을 장악한 갱단이 연료 수송을 통제한 탓에 IT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5달러까지 치솟는 등 극심한 연료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상자들은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에서는 중증 화상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인력과 의료용품 등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며 간호사는 사람들 몸의 60% 이상이 화상을 입은 상태임을 전하고 모두 구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리브해 극빈국에 속하는 IT에서는 최근 대통령 암살 시도, 대규모 지진, 납치 등 일련의 비극이 발생한 와중에 일어난 또 다른 대참사입니다. 이날 사고 후 아리엘 앙리 IT 총리는 부상자들을 위해 야전병원을 세울 것이라고 밝히고 전국적으로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자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및 사망률을 89% 낮춘다는 최종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 달 반 전 첫 발표 때와 같은 치료 효과율이지만 2,250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실험이어서 의미가 깊습니다. 또 별도의 실험실 연구 결과에서 새 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에게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이자 치료제의 89% 중증화 감소 효과는 당뇨 등 기저질환이나 비만, 연령 때문에 감염된 후 입원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한정된 것으로 저위험군은 화이자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중증화 위험이 70% 낮아지는 것으로 거듭 확인됐습니다. 화이자의 치료제는 감염 예방의 백신과 달리 감염 후 증상 발현 3일에서 5일 내에 하루 3번 2알씩 5일간 총 30알을 먹는 형식입니다. 박스로비드로 이름 지어진 화이자 치료제는 이미 FDA에 허가 신청이 들어가 올해가 가기 전에 사용 허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실이 어제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내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 머레이힐, 칼리지 포인트 지역의 빈곤율은 23.7%를 기록해 17.9%인 시 전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베이사이드, 오클랜드 가든스, 리틀넥 지역은 13.1%로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빈곤율 17.9%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저소득층 비율도 2018년 41.9%에서 1.1% 감소한 40.8%를 기록했는데 이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빈곤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 가장 높은 지역은 브롱스 모리스 하이츠였습니다. 인종별로 분류하면 아시안의 빈곤율은 20.8%로 히스패닉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흑인의 빈곤율은 20.3%, 백인의 빈곤율은 11.3%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2019년의 낮은 빈곤율은 뉴욕시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에 도달한 첫 해와 일치한다며 빈곤율이 줄어든 주요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또 프리-K4, 유급가족 휴가 및 유급 병가, 세입자 보호 조치 증가 등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서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현재 뉴욕 로어 맨해튼 지역에 약 4km의 해안선을 따라 높이 5m의 방파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동부 해안가 복원인력 프로젝트의 하나로 현재 14억 5천만 달러를 들여 방파제를 세우고 수문 시스템 등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2026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뉴욕의 이스트리버와 주거지역이 가장 가까운 23번가와 20번가 해안에는 이미 방파제가 건립됐습니다. 또 지하 배수 시스템과 변전소도 건설합니다. 하수망 배출 능력을 향상하고 대규모 허리케인에도 정전을 막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현지 시간 14일 오후 5시 20분경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올해 가장 강력한 규모인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역대 공동 11번째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날 지진으로 제주도 전역에서는 고층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큰 진동이 감지됐으며 제주도민들은 이날 지진으로 섬 전체가 흔들렸다면서 큰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제주 외에 전남, 경남, 광주, 전북 등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과 경기에서도 일부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오후 9시까지 규모 1.3에서 1.7의 여진도 총 10번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소방청 등 재난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계속 확인 중이나 아직 인명피해나 건물 파손 등의 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